오늘 살펴본 수업 주제는 조선 후기의 바로 탕평 정책과 세도 정치입니다. 자,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있는 조선 후기 정치를 우리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영조의 탕평 그리고 정조의 탕평 정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붕당 정치는 자, 이제 예송과 황국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붕당 정치가 가지는 공론과 공존이 깨지게 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그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공존과 공론이 깨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신하들끼리의 그 극한 대결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이제 경우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바로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 왕권 강화를 시켜서 왕이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신하들이 서로 극한 대결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결국에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하들 또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극한적으로 대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아마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조와 정조의 이렇게 이 탕평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이 왕의 어떤 이 주도대로 따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탕평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 정치는 그러면 아까도 봤다시피 결국 국왕 중심입니다. 자, 이제까지 신하들 중심으로 붕당 정치를 바탕으로 조선의 후기의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왕이 나서야 될 차례가 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었다가는 신하들이 계속 싸우니까. 자, 결국 이 탕평 정치는 국왕 중심의 정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갖추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바로 왕권 강화를 하고 탕평 정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했는가 합니다. 자, 그래서 영조와 정조 모두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를 먼저 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표시한 게 왕권 강화죠. 자, 이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을 위한 개혁 정치를 펼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가 안정이 되겠죠. 신하들끼리 대립도 줄어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조선 후기의 어떤 이 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국가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가 안정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바로 이 탕평책이겠죠. 자, 그럼 탕평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조의 탕평책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탕평책을 이렇게 탕평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따르는 신하들을 모아서 먼저 탕평파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탕평파와 함께 정치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원래 이 붕당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었죠.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조전랑의 권한을 보려면 65페이지 하단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풍계는 낮지만 특히 3사의 관리를 뽑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진 이조전랑의 일사권을 약화시켜서 서로 붕당끼리 싸우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자, 세 번째. 자, 사실은 이 사림이 결국 훈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되죠. 바로 지방에서 서원을 만든 것인데 이 서원은 교육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지만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서로 대립이 심해짐에 따라서 이 서원도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이나 제사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제 붕당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상대 붕당을 비판하는 자, 그리고 상대 붕당을 신랄하게 까는 뭐 그런 장소가 된 서원을 정리해서 붕당끼리 싸우지 못하도록 했다. 자, 네 번째로는 새롭게 이제 성균관이라는 학교를 졸업해서 새롭게 이제 과거에 합격하려고 하는 새로운 관리들이 미리 이 붕당끼리의 대립을 막아야 된다. 미리 싸우지 않도록 자, 그렇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자, 요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영조는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이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했던 게 바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 교과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문고를 설치해서 백성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특히 이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한다. 자, 우리 조선 시대에는 농민들이 군대를 가는 것도 세금이었는데 군대 가는 대신에 옷감, 군포를 바치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군포를 1년에 두 피를 바쳐야 했었어야 되는데 조선 후기에 세금이 잘 안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필 이상으로 백성들에게 더 많이 군포를 걷어갔던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영조가 원래는 양반에게도 이 군포를 징수하려고 했는데 자, 그것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그러면 대신에 이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해서 1년에 자, 한 필의 군포만 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군역 부담 액수를 많이 줄여준 자, 이 법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백성들을 위한 좋은 세금제도 개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제도를 개선한다. 우리가 사극에서 잘 볼 수 있는 줄이틀기는 원래 법정 형벌이 아닌데 이게 공공연하게 각 관청에서 이렇게 줄이틀기를 해서 악독한 형벌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줄이틀기 같은 것을 없애가지고 형벌제도를 이렇게 개선해 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민생 안정책이다. 예, 그래서 왕권 강화 바탕으로 민생 안정을 펼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속대전 같은 자, 그러니까 대전 우리 경국대전 기억나죠? 그러니까 조선의 법전이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이유도 계속해서 이게 법전이 많이 바뀌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조선에 바뀌어진 어떤 법들을 다시 정리해서 속대전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조가 이렇게 탕평책을 통해서 쉽게 따지면 안정된 자, 그런 정치를 안정시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백성들을 위한 개혁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조의 탕평책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너무 탕평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결국 이 탕평파의 눈밖에 나면 또 어떤 이 정치에서 소외될 수 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게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이 사도세자는 사실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탕평파와 사실은 그런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도세자는 결국 아버지의 뜻이 꺾이고 결국에 결과적으로 죽임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세자의 아들 그리고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더욱더 강력한 탕평책을 실시하겠다. 이 탕평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 탕평파라는 세력을 만들진 않지만, 자,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한다. 이 국왕이 이렇게 노론이든지 소론이든지 남인이든지 별로 가리지 않고 당파에 관계없이 자신을 지원해줄 충성스러운 신하를 뽑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규장각이라는 걸 육성하고요. 정조의 탕평책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장각은 원래 왕실의 도서관이었는데 쉽게 따지면 집현전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신하들이 연구하는 자 그런 곳인데 자 그 규장각에 자신의 뜻을 지원해줄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 규장각에서 길러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독특한 게 바로 초계문신제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뽑는데 그 신하들을 자기가 직접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회초리를 들고 진짜로 이렇게 좀 엄하게 붕당 정치의 어떤 이 폐단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엄하게 교육을 시키는 자, 이런 제도를 초계 문신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얼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우리가 서얼이라는 이 신분을 잘 모르는데 서얼은 홍길동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 혹은 노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서얼은 양반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평민이거나 노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지배층이지만 우리 고려시대 향리처럼 뭐 과거를 친다거나 해서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서울 중에서도 분명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 정조는 이걸 보면서 이 서울들을 관직에 좀 등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유능한 학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출신의 유능한 학자들을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하게 돼 있다. 아까 규장각 배웠죠? 그래서 왕실의 어떤 연구기관인 규장각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서울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박제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영령이라는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다섯 번째,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원화성을 이 정조가 이때 건설을 합니다. 자, 정약용이 우리 설계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수원화성은 그러니까 정조의 포부가 담긴 정치 구상의 중심지다. 즉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신도시를 자신의 아버지가 묻혔던 무덤이 있는 화성에 이 신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탕평의 의지를 널리 이렇게 펼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왕권을 어떻게 보면 영조보다 더 강화시킨 정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조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실시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통공정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전통편 편찬이 있습니다. 대전통편부터 먼저 하고자 하면 대전통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대전이 들어가죠. 속대전 이후에 또 이렇게 바뀌어진 조선의 제도들을 다시 모아서 법으로 만든 새로운 법전이 대전통편이고요. 자, 통공정책은 우리가 조금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자가 통한다, 뻥 뚫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러면 원래 막혀있다는 소리인데 뭐가 막혀있느냐. 자, 조선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시전입니다. 시전. 시전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의 종로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궁궐 앞에 있는 조선에서 모든 물건들이 모이는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전은 국가에서 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시전 상인들인데, 이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난전권은 뭐냐면 금지한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 조선의 이 시전 안에는 시전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워낙 이 상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배우는데 뭐 모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이 팔 수 있는 시장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조선에서 제일 큰 시장 시전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따지면 잡상인이죠. 잡상인. 이 잡상인을 난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난전이 자꾸 시전에 침범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시전 상인들이 정부로부터 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바로 금난전권인데 정조 생각은 이게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이 난전들에게도 이 기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더 크도록 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정조가 이렇게 금난정권을 폐지해 버린 거죠. 자, 결과적으로 통공정책은 이 시전 상인들이 가진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탕평책을 살펴봤습니다. 자, 탕평책은 이 어떤 이 단계가 있죠. 즉 국왕이 안정된 왕권,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를 안정되게 만들었고, 자, 그걸 바탕으로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개혁들을 많이 펼쳤다. 이게 바로 탕평책의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탕평책의 의미라고 한다면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바탕으로 그렇죠. 붕당 간의 정쟁을 완화해서 전국의 안정을 가져왔다. 결국 정치가 안정됐다라는 게 제일 좋은 의미겠죠, 이게. 그래서 이 탕평책의 의는 붕당 간의 정쟁을 완화해서 전국의 안정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안 좋은 효과, 숨겨진 문제점은 바로 뭐냐? 두 번째, 한계점입니다. 한계. 자, 결국에는 강한 왕이 사라진다면, 자, 실제로 정조가 죽고, 정조는 일찍 죽어서 이 순조가, 나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결국 이 순조가 왕위에 오를 때 정조가 이 소수 집단의 권력에 집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조가 이제 자기가 죽었으니까 나이 어린 왕을 자기 측근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정조의 규장각에서 키워냈던 정조의 측근. 결국 소수 집단, 이 탕평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국왕을 따르는 어떤 이 정치 세력, 이 소수 집단이 결국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결국 귀족화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리고 외척화할 가능성이 많다. 정조도 실제 자기가 제일 아꼈던 김조순이라는 인물에게 그 인물의 딸과
자신의 아들 순조를 결혼시킵니다. 결국에는 외척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정조가 죽고 나서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은 결국 측근을 키워낼 수밖에 없었고, 탕평책하면서 결국에는 강한 왕이 없을 때는 이 측근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제일 큰 탕평책의 한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탕평책도 붕당 정치를 완벽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정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 장에 세도 정치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 조선 후기의 붕당 정치는 탕평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측면에서 결국 세도 정치로 이어집니다. 자, 세도 정치 먼저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순조, 헌종, 철종 3대 왕에 이르는 60여 년간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자, 이런 소수의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로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죠. 안동김 그리고 소수의 유력 가문. 자, 이게 바로 세도 정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동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정조의 측근. 이제 자기가 이제 순조가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니까 이 순조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결혼시키자라고 했던 측근 인물이 바로 김조순입니다. 김조순은 정조 때 규장각에서 길러진 인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조순 같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줄곧 자라나서 안동 김씨, 본관이 안동 김씨지만 태어난 곳은 서울이에요. 자,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았던 이러한 양반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금도 우리 지방하고 수도하고 자꾸 양극화가 되는데 이 조선 후기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결국 조선 후기의 상업이 서울로 모여들에 따라서 이제 이촌양도가 그야말로 발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서울에 모여들면서 이러한 어떤 과거 합격자도 서울 출신 사람들이 많이 뽑혔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조순 같은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경화사족이라 그러는데 이 경화사족들은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즉 쉽게 따지면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돈에. 자, 그럼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지금 권력까지 얻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흘려나가는 건지 알겠죠, 그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도 정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세도 정치의 여기까지의 정치문란. 자, 어떤 정치문란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당연히 뭐 비변사라는 최고관직, 최고관청이 세도 가문 출신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중요한 관직이 다 세도 가문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언론의 견제라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 3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온갖 이제 돈으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얘들 돈에 관심 많다 그랬죠. 자,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간매직, 아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매간매직은 관직을 서로 사고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돈으로 이제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 돈이 매개체가 된 겁니다. 사실은 환국이라든가 예송이라든가 이럴 때는 돈이 매개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뭐 그냥 비변사를 차지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지 어떤 이 붕당 사람들이 뭐 돈에 욕심이 많다거나 이렇진 않았는데, 자, 지금은 결국 문제가 바로 이 안동김 씨 같은 경화사족에 의해서 돈이 정치의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전부 다 세도 가문들에게 돈을 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돈 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 돈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채우겠어요? 누구한테 뜯어내겠습니까? 자, 바로 백성들이죠. 자, 결국 정치 문란이 바로 뭐로 이어지냐? 백성 수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돈을 써가지고 관직을 사가지고 수령이 된 지방 수령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향리들, 농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삼정의 문란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있죠. 자, 전정, 군정, 환곡.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세금을 거두는 행정입니다. 자, 전정은 뭐냐면 전세라 그래서 이제 세금 거두는 거죠. 그 곡식 세금. 그죠? 땅이 있는 토지가 있는 아니면 토지가 없더라도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은 농민들이 내야 될 곡식 세금입니다. 자, 군정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균역법하면서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이게 옷감이죠. 자, 이 두 가지 세금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는 공납이라고 있는데 특산물을 내는 세금인데 그게 광해군이 나중에 배우겠는데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쌀로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정에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전정, 군정 두 가지 세금만 있는데 환곡이라는 게 새롭게 됐어요. 환곡. 자, 환곡 여기 보이죠? 자, 가장 심각한 세금 제도였는데 환곡이란 거 원래 뭐냐면 봄에 백성들이 궁할 때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다시 추수를 할 때 가을에 추수했으니까 이제 빌린 걸 갚아야 되잖아요. 약간의 이자만 붙여서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구였어요. 고려시대로 따지면 의창입니다. 기억나죠? 자, 그런데 이 환곡이 세금이 된 거예요. 자, 환곡의 이자가 관청의 경비로 사용되면서 환곡은 첫 번째 고리대처럼 운영됐다.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로 필요한 백성들에게 빌려줬는데 약간의 이자를 붙인다 했는데 진짜 많이 세금을 붙여버린 거죠. 고리대로 운영됐다. 심각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공무를 억지로 떠맡기거나 그 다음에 실제로 빌려주고도 장부상 빌려주지 않고도 참 이자를 받아가는 자, 이런 부정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환곡이라는 게 새롭게 문제가 되면서 세 가지 세금을 거두는 세금 행정이 결국 문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세, 그죠? 그 다음에 군포, 군포 이렇게 특히 군포 같은 경우는 고을에 정해진 군포액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걸 총액이라 불러요. 총액제. 그러니까 하도 이 군포가 잘 무리하게 거두려고 하고 하니까 잘 안 거치니까 결국 나라에서 이 마을은 총액 얼마를 내. 사실은 이 마을에 군대 가야 될 사람이 4명이 있다. 그러면은 균역법에 의해서 1년에 한 필, 4명이니까 4필만 내면 되는데 이 마을 A 마을에서 4필만 내면 되는데 10필 만들어 와. 이게 바로 총액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죽은 사람 어린아이는 군대를 가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군포를 억지로 거뒀다라는 겁니다. 황곡은 아까 설명했죠. 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위한 수탈로 이어진다. 결국 이 세도 정치는 사실은 최악의 정치죠. 최악의 정치.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아예 독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돈이 매개체가 되면서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결국 백성들의 세금까지 수탈하게 되는. 아까 전에 봤었던 환곡이라든가, 환국이라든가, 예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백성들의 삶에 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도 정치는, 자, 그 정치의 문란함이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아주 최악의 정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로 이어질까요,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농민들이 살다 살다 못해 농민 봉기를 일으키는, 자, 그런, 현상으로 나아갑니다. 요거는 교과서 86페이지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탕평정치와 세도정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결국 조선 후기의 탕평정치로 국왕 중심의 왕권 강화를 통해서 결국 붕당정치의 변질을 막으려고 영조와 정조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 이 탕평정치 한계점, 강한 왕권이 없다면 이게 실행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탕평책 실시 과정 속에서 측근들이 만들어지고, 그 측근들이, 왕이 조금이라도 이 왕권이 약했을 때에 그 측근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세도정치라고 하는 아주 이 정치의 문란함,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는 어떤, 자,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는 최악의 정치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붕당정치가 꽤나 어렵죠, 그죠? 우리가 사림이 사화 이후에 권력을 틀어지게 되고 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그 각 붕당, 이 집권 붕당이 누구였느냐, 자, 그리고 이 붕당이 공론과 공존의 원칙이 잘 지켜졌다가, 자, 이게 다시 깨지게 되면서 예송과 황국, 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책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세도 정치까지 이어지면서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과정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